손자가 태어난 지 한 달이 되어 모인 가족 식사 자리였습니다. 원래는 그저 가족끼리 모여 기쁨을 나누고 북적거리는 즐거운 자리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술잔이 채 비워지기도 전에 아들은 제 앞에 공동대출 약정서를 내밀었습니다. 대출금 총액 5억 원. 거기에 제 서명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순간 당신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스칠까요? 도와줄 것인가? 참을 것인가? 한 발 물러서서 자식을 위해 희생할 것인가? 아니면 문득 정신을 차릴 것인가? 사실 당신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저 자식의 안전망으로만 여겨졌던 건 아닐까요? 아들은 마지막 한 수를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3일 후 아들은 어머니가 마음 약해지지 않은 것을 다행이라 여겼을까요? 아니면 원망했을까요? 이 대출 신청서 뒤에는 과연 어떤 무거운 책임이 숨겨져 있을까요? 만약 서명한다면 그것은 자식을 위한 헌신일까요? 아니면 넷으로 빠지는 길일까요? 거절한다면 그것은 이기적인 걸까요? 아니면 비로소 깨어난 걸까요? 이것은 단순히 아이 좀 도와줘라 하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의 남은 은퇴의 인생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선택의 갈림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잔인하고도 현실적인 천륜의 시험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미숙 가명, 올해 66입니다. 오늘은 제 손자의 100일을 앞둔 축하 모임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인생에 축하할 만한 단계가 있다면 오늘이 바로 그런 날 중 하나였겠죠. 손자 도윤이가 태어난 지 딱 한 달. 아들 민준이는 시내의 근사한 식당을 예약하며 양가 어른들을 모시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작년 은퇴식 때 딸이 선물해준 분홍색 체크무늬 재킷에 베이지색 롱스커트를 받쳐 입었습니다. 꽤 단정하고 우아해 보였죠. 날씨는 약간 더웠지만 창가 자리에 앉아 바라보는 서울 강남대로의 가로수들이 싱그러워 기분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사돈인 박 여사님은 꽤 값비싸 보이는 청록색 실크 블라우스를 입고 오셨더군요. 입을 열자마자 특유의 웃음소리가 터졌습니다. 아유, 미숙 언니, 갈수록 젊어지시네요. 아까 민준이한테도 그랬어요. 어머니는 무슨 고급 헬스케어 프로그램 모델 같으시다고요. 저는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별 말씀을요. 젊은 애들이 분위기를 띄워주니 덩달아 신이 나서 그렇죠. 박 여사님은 와인을 단숨에 들이키더니 화제를 휙 돌렸습니다. 근데 진짜 민준이는 어쩜 저렇게 착해요? 언니 유전자를 쏙 빼닮았나 봐. 우리 집 딸내미 지은이는 어릴 때부터 오냐오냐 키웠더니 영야무진 구석이 없어서 걱정인데 말이죠. 저는 꾹 참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칭찬처럼 들리지만 그 속에는 네 아들이 다 챙겨야 한다는 뼈 있는 가정교육 훈수가 섞여 있다는 걸 저는 압니다. 처음 듣는 레퍼토리도 아니니까요. 상석에 앉은 민준이는 손자 도윤이를 안고 싱글벙글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TV 광고에 나오는 이상적인 아빠의 모습 같았죠. 며느리 지은이는 옆에 앉아 가끔 저를 힐끔거렸습니다. 오늘따라 민준이가 평소보다 말이 없고 저번처럼 농담을 던지지도 않고 장인어른과도 별 대화가 없는 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오늘 음식 괜찮으세요? 민준이가 갑자기 제게 몸을 돌리며 물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부드럽고 어릴 때 응석 부리던 그 말투였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아주 훌륭하네. 아들은 웃으며 제 품의 아들을 내려다보더니 툭 던지듯 말했습니다. 사실 저희도 슬슬 집을 알아볼까 해요. 아이도 크는데 계속 전세로 좁게 살 순 없잖아요. 그래, 미리미리 계획하는 건 좋은 거지.
저는 별 생각 없이 맞장구 쳤습니다. 요즘 분당 쪽에 괜찮은 아파트를 봐둔 게 있거든요. 지하철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라 위치도 좋고요. 아들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저희가 모아둔 돈으로 계약금이랑 초기 비용은 어떻게든 맞췄는데 대출 문제가 좀 있어서요. 이따 집에 가서 어머니랑 상의 좀 드려도 될까요? 가슴 한 구석이 쿵 내려앉았지만 저는 얼굴색 하나 바꾸지 않고 계속 새우 껍질을 깠습니다. 갑자기 먹은 밥이 체할 것 같이 속이 더부룩해졌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저는 지하철을 타고 가려 했지만 민준이가 굳이 차로 데려다 주겠다고 고집을 피웠습니다. 어머니, 가는 길인데 뭐하러 고생하세요. 집에 들러서 도윤이 자는 것도 좀 보고 가세요. 천사 같아요. 거절하기도 못하고 거리도 멀지 않아 결국 차에 올랐습니다. 아들 부부가 사는 20평 남짓한 빌라에 들어서니 분유 냄새와 눅눅한 습기가 확 풍겼습니다. 거실 바닥엔 접이식 매트가 반쯤 깔려 있고 소파 위엔 걷지 못한 빨래가 산더미였습니다. 딱 봐도 육아 전쟁 중인 집이었죠. 며느리는 조심조심 아이를 안방 침대에 눕히고는 피곤하다며 먼저 들어가 쉬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차 한 잔 드릴까요? 민준이가 주방에서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한 잔 다오. 아들은 차를 내오더니 TV 장식장 아래 서랍에서 붉은색 서류 파일 하나를 꺼내 제 앞에 놓았습니다. 이게 뭐니? 저는 파일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최대한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대출 서류예요. 아들은 파일을 열어 종이들을 한 장 한 장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분당에 봐둔 집이 8억 원인데 집주인이랑 얘기가 잘 돼서 7억 5천까지 깎았어요. 계약금이랑 세금 포함해서 1억 7천 정도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데 나머지 잔금 5억은 대출을 받아야 해요. 근데 은행에서 제 소득만으로는 한도가 안 나오고 근속 연수도 짧다고 추가 담보 제공자가 필요하다고 해서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종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대부분의 칸은 이미 채워져 있었습니다. 아들의 이름, 대출 금액, 그리고 빨간색 펜으로 동그라미 쳐진 빈칸 하나, 공동 담보 제공자, 연대 보증인 직계 존비소. 엄마, 이거 진짜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아들이 침을 꿀꺽 삼키며 덧붙였습니다. 이자랑 원금은 우리가 꼬박꼬박 낼 거예요. 엄마한테 피해가는 일 절대 없어요. 저는 천천히 찻잔을 들어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뜨거운 김이 안경을 뿌옇게 가렸습니다. 민준아, 제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나직이 불렀습니다. 너 집 사기로 결정한 거 언제니? 이번 주 월요일요. 집 보고 온 날 바로 결정했어요. 그럼 계약은 언제 하려고? 다음 주 금요일요. 중개사 말이 요즘 매물이 귀해서 빨리 안 하면 놓친대요. 저는 그 서류를 빤히 응시하며 몇 초간 침묵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식사 자리는 애초에 나한테 이 도장을 받으려고 만든 자리였구나. 민준이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사라지고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당연히 도윤이 축하가 먼저죠. 이건 그냥 가족이니까 상의 드리는 거고, 가족이라. 그놈의 가족, 참 많이도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엄마, 50만 원만 먼저 빌려줘요. 연말에 갚을게요 였고, 그 다음엔 엄마, 지은이 임신했어요. 이사 가야 하는데 보증금 좀 미리 당겨주시면 안 돼요. 였죠. 이제는 엄마, 서명만 해주시면 돼요. 형식적인 거예요. 로 바뀌었군요. 대출 책임은 서류상으론 형식일지 몰라도 은행이 저한테 돈을 갚으라고 할 땐
형식이 아닐 거라는 걸 저는 너무나 잘 압니다. 저는 서류를 받지도 다시 입을 열지도 않았습니다. 민준이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감지했는지 황급히 화제를 돌렸습니다. 오늘 갈비가 좀 질겼죠? 어머니 치아는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괜찮다. 늙었어도 아직 씹을 힘은 있어. 그리고 속으로 삼켰습니다. 다만 나이를 먹을수록 도저히 삼킬 수 없는 것들이 생기는 법이란다. 새벽 2시 37분. 저는 잠들지 못하고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창밖은 고요했고 가끔 올림픽대로를 질주하는 오토바이 소리만이 정적을 찢었습니다. 천장은 마치 회색 필터를 낀 것처럼 탁해 보였습니다. 제 마음처럼요. 아까 본 그 붉은색 파일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단지 서명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느낌 때문이었습니다. 오늘의 모든 일정이 철저하게 계산된 것이었다는 느낌. 식사, 차로 데려다주는 호의, 차 한 잔의 여유, 그리고 심야의 서류 내밀기까지. 마치 그가 대학 시절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듯 기승전결이 완벽했습니다. 저도 한때는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40년 전 월급 20만 원 남짓한 돈을 받으며 중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매달 5만 원씩 적금을 부어 남편과 함께 지금 사는 이 낡은 아파트를 샀죠. 그때는 엘리베이터도 없는 5층짜리 낡은 아파트라 이웃들이 녹슨 방범창이 벽인 줄 알겠다고 비웃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제가 출근하면 남편은 공사 현장에서 일하다 와서 교대로 아이를 봤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먼저 떠나고 저는 혼자 민준이를 키워냈습니다. 대학 등록금, 어학연수, 첫 양복, 제 지갑을 열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자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억울해서가 아닙니다. 무언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민준이가 어릴 때 넘어져서 무릎이 다 까졌는데 울지도 않고 저한테 이러더군요. 엄마, 화내지 마.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그때는 아이가 속이 깊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엄마가 화낼까봐 라는 말로 저를 통제하는 법을 알았던 건 아닐까요? 이번에도 제게 진심으로 의사를 물어본 게 아닙니다.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들이민 것이죠. 마치 식사 자리에서 어머니, 건배 하면 모두가 쳐다보는데 안 마실 수 없듯이 대출 서류의 서명란도 똑같았습니다. 저는 몸을 돌려 침대 옆 협탁에 놓인 낡은 액자를 보았습니다. 3살배기 민준이가 곰 인형을 안고 앞니 빠진 채 활짝 웃고 있는 사진. 그때의 민준이는 제 품을 원했지만 지금의 민준이는 제 담보를 원합니다. 눈을 감자 마음속에서 희미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꿈인지 제 본심인지 모를 목소리가 넌 이제 젊지 않아. 더 이상 흔들리면 안 돼. 너 오늘 안색이 왜 그래? 저를 보자마자 대뜸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우리는 그녀의 집 근처에 있는 오래된 다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좀 시끄럽지만 사람 냄새가 나서 좋아하는 곳이죠. 정희는 은퇴 전 간호부장으로 일했던 친구라 매사에 분명하고 말에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좀. 저는 라떼에 거품을 휘저으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어제 손자 본다고 갔잖아. 아들 내가 안 모셔다 드렸어. 아니, 데려다 주고 집에 가서 차도 한잔했지. 정희는 눈을 가늘게 뜨더니 그 차 한 잔 뒤에 뭔가 있다는 걸 단박에 알아차렸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출 서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들이 어떻게 운을 뗐는지, 형식적인 것이라고 어떻게 포장했는지,
저는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공캔내선에 반에 칸네 판데메 빨리 말하면 이게 남의 이야기처럼 들릴까 봐서요. 이야기를 마치고 제 손등에 핀 검버섯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갑자기 그 손이 더럽게 느껴졌습니다. 살면서 서명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너무 많이 서명해온 손 같아서요. 정희는 아무 말 없이 대추차를 한 모금 마시더니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미숙아, 내가 지금부터 듣기 싫은 소리 한마디 할 건데 들을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준이 나쁜 놈 아니야. 근데 걔 이제 애 아니야. 자기 살 길 도모할 줄 알고 책임 회피하는 법도 아는 영악한 어른이야. 근데 걔는 어른스러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게 아니라 감정 호소로 퉁치려는 거야. 그냥 마음이 급해서 그렇겠지. 요즘 집 구하기 힘들잖아. 제가 씁쓸하게 웃으며 변명했습니다. 그건 걔 사정이지. 네 사정이 아니잖아. 정희가 탁자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은행이 왜 걔한테 돈을 안 빌려주겠니? 위험하니까 안 빌려주는 거야. 근데 은행도 위험하다고 피하는 걸. 왜 네 노후 자금을 걸고 막아달라는 거야? 이상하지 않아. 저는 고개를 숙이고 식어버린 커피를 마셨습니다. 우리가 이 나이 되면 자식이 엄마 나 힘들어 하면 가슴이 철렁해서 다 해주게 되잖아. 근데 미수가 이건 이사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손자 봐주는 것도 아니야. 빚을 떠안는 거라고. 아무 일 없을 거라고 하더라. 제가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가 장담해. 걔 직장이 평생 가. 걔네 부부 사이가 평생 좋아? 삼성전자도 사람 자르는 판국에 걔가 다니는 회사가 철밥통이야. 친구 말이 구구절절 옳다는 걸 알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아렸습니다. 전곡을 찔리면 본능적으로 피하고 싶은 법이니까요. 그럼 내가 안 해주면 진짜 아무 도움도 안 주는 매정한 엄마가 되는 걸까? 정희가 저를 보며 천천히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수가, 넌 안 도와주는 게 아니라 이용당하지 않는 거야. 너 38년 동안 걔 도왔어. 근데 자기 집 사는 것까지 네 보증이 필요하다면 걔는 아들이 아니라 네 두 번째 남편인 거야. 저는 멍하니 있다가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뼛속 깊이 이해했으니까요. 그 어떤 서류보다 강력한 경고였습니다. 아들이 아니라 두 번째 남편. 그 말이 가시처럼 박혀 하루 종일 빠지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거실불을 환하게 켰지만 집안은 여전히 회색빛으로 보였습니다. 서류는 가져오지 않았지만 머릿속에서는 계속 페이지가 넘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낡은 아파트 단지. 외벽 페인트는 벗겨지고 방범창은 녹슬었지만 제 피와 땀으로 지켜낸 제 목숨 줄입니다. 민준이가 말한 형식적인 담보가 도대체 뭔지 확실히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말했던 그 은행 지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건 목소리가 앳된 여직원이었습니다. 말이 어찌나 빠른지 막차를 놓칠까봐 서두르는 사람 같았습니다. 고객님, 상황은 이해했습니다. 공동담보 제공자, 즉 연대 보증인이 되시면요. 기본적으로 아드님과 함께 이 5억 원의 빚을 똑같이 지시는 겁니다. 만약 30년 상환 기간 중에 아드님이 실직하시거나 이자를 3개월 이상 연체하시면 저희는 바로 고객님께 연락합니다. 고객님은 전액에 대해 변제할 연대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연대 책임이요. 제가 앵무새처럼 되뇌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드님 쪽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게 고객님 잘못이 아니더라도 저희는 법적으로 고객님께 청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제 연금은요? 1차적으로는 아드님 계좌가 동결되지만 상황이 심각해지면 공동담보인의 자산, 즉 부동산과 예금, 연금까지
압류 신청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고객님? 더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아니요, 없습니다. 전화를 끊고 소파에 20분 넘게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쥔 휴대폰이 땀으로 끈적거렸습니다. 이건 서명이 아니었습니다. 희생이었습니다. 과거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민준이는 지난 몇 년간 직장을 2번이나 옮겼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안 하고 업계가 불황이라서 회사가 구조조정해서 라고 했고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니 은행은 이미 걔가 불안정하다는 걸 간파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도 유일하게 확실한 건 엄마의 집뿐이라는 걸 알았던 거겠죠. 제 낡은 아파트는 강남 한복판에 있습니다. 재건축 얘기가 돌면서 시세는 13억 원을 훌쩍 넘겼죠. 대출도 없고 세금 문제도 깨끗한 은행 입장에서 보면 제일 탐나는 고기 덩어리일 겁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아들이 은행에 갖다 바치려는 재물이 된 셈입니다. 그날 밤 며느리 지은이에게서 장문의 음성 메시지가 왔습니다. 시를 읊듯 나긋나긋한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 힘드신 거 알아요. 저희도 죄송해요. 하지만 아이가 크는데 독립된 공간이 정말 필요해서요. 저희가 평생 그 집 살려는 거 아니에요. 몇 년만 버티고 재정적으로 안정되면 더 좋은 곳으로 이사 가면서 어머니 명의도 빼드릴게요. 딱 이 3년만 도와주신다고 생각하면 안 될까요? 저희 이사 가면 어머니도 매일 오셔서 도윤이 보실 수 있고 저희도 어머니 가까이서 챙겨드릴 수 있잖아요. 마치 가족의 가장 따뜻한 자리에 저를 초대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한마디에서 본심이 툭 튀어나오더군요. 그리고 지금 안 사면 그 집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요. 그럼 너무 늦어요. 저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효도와 가족으로 포장된 사업 계획서에 당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엔 강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더 밀리면 끝장이라고. 다음 날 저는 마포구 도서관에서 열리는 노후 준비 세미나에 갔습니다. 길 가다 우연히 포스터를 보고 들어간 거라 별 기대는 없었습니다. 제 옆자리에는 흰 셔츠를 다림질에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긴 할머니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표정이 아주 차가웠습니다. 휴대폰도 없이 낡은 가죽 수첩 하나만 쥐고 계셨는데 강의를 듣는 게 아니라 마치 법정에 온 사람 같았습니다. 강사가 자녀의 부탁으로 무리하게 재산 담보를 설정하면 노후 파산의 위험이 있다고 말하자 그 할머니가 번쩍 손을 들었습니다.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강의실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습니다. 내 아들이 작년에 집 산다고 해서 내 집을 담보로 줬습니다. 내가 서명했고 등기 넘어갔죠. 근데 걔네들 반년도 안 돼서 이혼하고 대출이자 못 내서 내 집에 법원 경매 딱지 붙었습니다. 은행이 내 통장 압류하고 지금은 매달 나오는 30만 원짜리 노령연금까지 묶였습니다. 난 그 새 집 문지방 한번 밟아본 적 없고 10원 한 장 구경 못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사조차 말문이 막혔죠. 할머니가 덧붙였습니다. 옛날엔 늙으면 자식한테 기대는 줄 알았는데 살아보니 늙어서 제일 위험한 게 자식한테 기대는 겁니다. 왜인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친권은 채권이 아니고 효심은 은행 신용보증이 될 수 없다는 것을요. 엄마, 토요일 저녁에 오셔서 식사해요. 간단하게 차릴게요. 장인어른 장모님도 오신대요. 수요일 저녁 민준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일부러 밝은 척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아, 그리고 그때 그 집 문제도 같이 얘기해요. 다 같이 의논하는 게 좋잖아요. 잠시 침묵하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전화를 끊고 식탁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같이 의논하자.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짐들은 언제나 가볍게 의논하자는 말로 포장되어 식탁 위에 올라옵니다. 서명, 담보, 인생을 건 도박 같은 것들이 고작 저녁 반찬처럼 취급되면서요. 토요일 저녁, 저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아들네로 갔습니다. 옷은 평범하게 입었습니다. 집은 말끔하게 치워져 있었고 커튼까지 새 것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사돈 어른들은 이미 와 계셨고 식탁엔 요리가 가득했습니다. 냄새는 좋았지만 입맛은 전혀 없었습니다. 사돈인 박 여사님은 진주 목걸이를 하고 화장도 완벽하게 한 채 저를 반겼습니다. 언니, 어서 오세요. 저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의례적인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식사 내내 민준이는 손자 이야기만 늘어놓았습니다. 도윤이가 웃었네. 뒤집었네. 할머니를 알아보네. 다들 박자를 맞춰 웃었고 저도 웃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무슨 연극을 하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술이 몇 잔 돌고 나니 드디어 본론이 나왔습니다. 미숙 언니, 바깥사돈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요즘 부동산 좀 보고 있는데 애들이 본 그 분당 아파트 참 괜찮더군요. 위치도 좋고 며느리가 거들었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는 다 됐는데 은행에서 절차상 어른들 도움이 좀 필요하다고 해서요. 젊은 애들이 집 사기 힘든 세상 아닙니까? 우리 부모 세대가 좀 밀어줘야 애들이 자리를 잡죠. 박 여사님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미숙 언니가 이 서명 하나만 해주면 이제 마지막 퍼즐이 맞춰지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들어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입가엔 여전히 예의 바른 미소를 띠고 있었죠. 그러니까 오늘 사돈들까지 모여서 저한테 서명하라고 설득하시는 거네요. 순간 식탁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민준이가 당황하며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라 다 같이 모여서 확실하게 얘기하면 엄마도 안심하실 것 같아서. 저는 아들의 말을 무시하고 사돈을 쳐다봤습니다. 그럼 사돈 댁에서는 담보 제공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박 여사님이 흠칫하더니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아유, 저희는 지금 현금이 묶여 있어서, 그리고 지은이가 외동이 아니잖아요. 나중에 남동생들도 챙겨야 하고, 그래서 사돈은 못 해주신다.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해주길 바라시는군요. 아무도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엄마! 민준이가 다급하게 불렀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섭섭하죠. 제가 꼭 강요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엄마가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해서. 이해?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나한테 이해를 바라는 거니? 아니면 너희들의 인생 프로젝트에 내 노후를 마지막 기둥으로 갖다 박으라는 거니?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그럼 무슨 뜻인데? 제가 아들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넌 나한테 5억 원의 빚을 같이 지자고 하는 거야. 내 나이, 내 연금, 아버지가 남겨주신 내 집까지 걸고. 근데 이 엄청난 일을 나는 오늘 통보받았어. 민준이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엄마, 저 엄마 아들이에요. 알지? 제가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까지 고민한 거야. 사돈들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고 며느리 지은이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어머니 걱정 아는데 정말 다른 방법이 없어서 그래요. 어머니가 안 해주시면 이 집 포기해야 해요. 그럼 포기하면 되잖니. 그럼 나중에 도윤이는 어떻게 해요? 애 생각해서라도. 도윤이는 고작 한 달 됐다. 갓난쟁이를 볼모로 삼지 마라.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며느리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너무 심하시네요.
저희는 그냥 아이한테 공간이 필요해서 공간은 필요하지. 하지만 그 공간을 마련하려고 할머니의 생존권을 담보로 잡는 건 아니지. 저는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목이 메었지만 꾹 참고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평생 너희 도왔다. 학비부터 유학, 결혼, 출산. 내가 안 거둔 게 없지. 근데 이번 건은 내가 너희를 돕는 게 아니라 너희가 나를 묶는 거야. 나 66이야. 아무데나 갖다 쓸 수 있는 벽돌 66장이 아니라고. 나 남은 인생 너희 뒤치다꺼리 하다가 길거리에 나앉고 싶지 않다. 나를 위해서 살 거야. 민준이는 고개를 숙인 채 젓가락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사돈들도 먼 산만 바라보더군요. 공기는 비 오기 직전처럼 무거웠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음식 잘 먹었다. 나 갈게. 아무도 붙잡지 않았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뒤를 돌아보니 그들은 여전히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방금의 대화가 없었던 것처럼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방금 그 자리는 식사 자리가 아니라 재판이었습니다. 저는 모성의 부족으로 기소되었고 현금 인출기가 되기를 거부함으로써 유죄를 선고받은 겁니다. 앞으로 이런 가족 식사는 다시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그 싫다는 말을 뱉지 않았다면 저는 평생 후회했을 겁니다. 그날 이후 민준이는 3일 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매일 밤 손자 사진과 함께 오늘 웃었어요. 옹알이 했어요 라는 문자를 보냈을 텐데 말이죠. 4일째 되는 날 제가 먼저 도윤이 잘 있니? 라고 문자를 보냈지만 반나절이 지나도 답이 없었습니다. 5일째 전화를 걸었더니 신호음 3번 만에 음성 사서함으로 넘어갔습니다. 6일째 저는 알았습니다. 바빠서가 아니라 저를 벌주고 있다는 것을요. 며느리는 더 확실했습니다. 가족 단톡방을 나갔고 제 SNS 계정도 차단했습니다. 친구 정희가 며느리 인스타그램 캡처를 보내줬는데 닭칼국수 사진 밑에 이렇게 적혀 있더군요. 나이 들면 지혜가 있어야 한다. 사랑을 핑계로 자식 짐 되지 말자. 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이제 시도 짓나 봅니다. 이거 완전 너 들으라고 쓴 거네. 정의가 길길이 뛰었지만 저는 화도 나지 않았습니다. 뺨을 여러 대 맞으면 화가 나는 게 아니라 그냥 멍해지는 법이니까요. 그저 내 손을 잡았던 사람들이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게 서글플 뿐이었습니다. 일요일, 조카 결혼식에 갔습니다. 옆 테이블에 먼 친척이 다가오더군요. 미숙 씨, 아들 이번에 분당에 집 산다며? 그 집 좋더라. 계약했어. 제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안 사기로 했어. 어머, 왜? 대출이 안 나왔어? 요즘 부모가 보증 안 서주면 힘들다던데. 저는 냅킨으로 입가를 닦으며 말했습니다. 자기들끼리 좀 더 있다가 사겠다고 하네. 아유, 그렇구나. 그래도 미숙 씨가 능력되니까 좀 도와주지. 젊은 애들 불쌍하잖아. 그날 밥상에서 느껴지는 시선들, 의문, 추측, 그리고 묘한 동정. 마치 제가 보증을 안 서준 게 부끄러워해야 할 일인 것처럼 분위기가 흘러갔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슈퍼에 갔다가 이웃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저 502호 여자, 겉보기엔 멀쩡한데 독하대. 아들이 그렇게 효자였는데 요새 발길 뚝 끊었잖아. 오죽 섭섭했으면 그랬겠어. 돈 좀 쥐고 있다고 유세 떠나봐. 저는 못 들은 척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우유 사는 건 내일로 미뤘습니다. 집에 오자마자 가슴이 조여오고 숨이 가빴습니다. 내과에 갔더니 의사가 그러더군요.
몸이 아니라 마음 문제라고, 화병이라고. 수면제를 처방받아 나오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나이 먹을수록 삶이 힘든 건 살 만큼 살아서가 아니라 참을 만큼 참아서인 것 같습니다. 진정한 고독은 혼자일 때 오는 게 아니라 믿었던 사람들이 나를 등질 때 찾아옵니다. 유언장 쓸 거야. 어느 날 아침 콩나물을 다듬으며 정희에게 말했습니다. 정희는 놀란 눈치였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유언장 말고 신탁트라스를 해. 그게 나아. 뭐가 다른데? 유언은 죽고 나서 주는 거고 신탁은 살아서 내 목숨 줄 지키는 거야. 정희는 역시 똑똑했습니다. 내가 아는 변호사 있어. 우리 같은 노인들 가족 리스크 관리해주는 전문이야. 대신 각오해. 거긴 감정 빼고 법대로만 하는 곳이야. 차라리 잘 됐다. 감정 따위 이제 지긋지긋해. 변호사 사무실은 여의도 빌딩 숲에 있었습니다. 가사 전문 최 변호사. 40대 중반의 최 변호사는 뿔테 안경을 쓴 냉철한 인상이었습니다. 제 사연을 듣더니 딱 잘라 말하더군요. 김미숙님, 흔한 사례입니다. 요즘 한국 고령 여성들이 부동산은 있는데 법적 방패가 없어서 자녀들에게 명의신탁이나 담보 제공으로 재산을 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과 채무는 별개입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다들 형식적이라고 하더군요. 은행도 꼼꼼히 안 볼 거라고. 은행이 보는 건 모성애가 아니라 숫자입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두 가지를 진행하겠습니다. 첫째, 연대보증 거부의사 표시 및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설정. 둘째, 유언대용 신탁 설정. 집의 소유권을 신탁회사로 넘기고 소유권 거주 및 임대료는 본인이 갖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아드님이 아무리 떼를 써도 법적으로 어머님 맘대로 담보대출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저는 계속 그 집에 살 수 있나요? 그럼요. 살 수도 있고 새를 놓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명의가 신탁사로 넘어가니 자녀들이 함부로 대출 끼고 손댈 수 없는 거죠. 민준이가 알게 될까요? 변호사가 저를 빤히 보며 물었습니다. 알리고 싶으십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묻습니다. 그렇게까지 하면 자식하고 애상하지 아니하고. 그럼 저는 되묻습니다. 자식이 당신한테 보증 서달라고 할 때는 당신 감정 생각했습니까? 저는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차갑고 딱딱한 법적 절차였지만 아들의 엄마 사랑해요라는 말보다 훨씬 믿음직스러웠습니다. 찍으세요. 그래야 발 뻗고 잡니다. 변호사의 말에 저는 힘주어 날인했습니다. 3일 후 민준이가 전화했습니다. 며느리랑 같이 집에 오겠다고요. 손에 케이크 상자를 들고 들어오는 폼이 대충 화해하고 다시 본론을 꺼내려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지난번엔 저희가 좀 예민했어요. 다시 상해 좀 드리고 싶어서. 민준이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탁자 밑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밀었습니다. 나 신탁 설정했다. 네. 이 집, 이제 내 명의지만 권리는 신탁회사에 넘어갔어. 법적으로 대출담보 설정 불가능해. 내가 해주고 싶어도 못 해준다. 아들이 멍해지더니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엄마, 진짜 너무하시네.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했어요. 나는 나를 지키려고 자물쇠를 채운 것뿐이다. 문을 먼저 부수려고 한 건 너희들이야. 며느리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그럼 저희 진짜 월세 살아야 해요. 애는 어떡하고요? 나도 묻고 싶구나. 너희 애는 어떡할 거니? 제가 되물었습니다. 진짜 그 집을 샀다가 대출 못 갚으면 그때는 나 원망할 거니? 나는 너희의 보험이 아니다. 어디서 어떻게 살지는
너희가 책임져라.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38년 차 엄마의 껍질을 깨고 나온 한 인간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들은 케이크를 도로 들고 나갔습니다. 밥도 먹지 않았습니다. 정희가 물었습니다. 후회 안 해. 후회 안 해. 슬프지 않아. 슬프지. 하지만 흐지부지 기대하다가 뒤통수 맞는 것보단 선 긋고 슬픈 게 낫다. 저는 베란다에 서서 밖을 내다봤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바람이 불고 세상은 여전했습니다. 제가 아니오라고 했다고 해서 지구가 멸망하진 않더군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나는 가족을 버린 게 아니라 나를 구한 거라고. 그날 밤 10시 반, 민준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술에 잔뜩 취한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이제 속 시원하세요. 비꼬는 말투가 비수처럼 날아왔습니다. 집 날아갔어요. 대출 부결됐고 계약금도 떼일 판이에요. 지은이는 못 살겠다고 친정 간대요. 우리가 이 꼴 난 거 다 엄마가 그깟 서명 하나 안 해줘서 그런 거잖아요. 저는 눈을 감고 침대 헤드에 기대었습니다. 전화해서 하고 싶은 말이 그거니. 엄마한테 알려주려고요. 엄마가 이겼다고요. 엄마는 그 잘난 집도 지키고 노후 자금도 지키고 자존심도 지켰어요. 근데 엄마는 아들을 잃었어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민준아, 네가 지금 겪는 불행이 다 내 탓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래, 내가 감당하마. 근데 하나만 묻자. 내가 서명해줬으면 넌 평생 나한테 감사하며 살았을까? 아니면 또 다른 걸 요구했을까? 아들이 거칠게 숨을 몰아쉬더니 소리쳤습니다. 됐어요. 엄마 진짜 독하시네. 후회하지 마세요. 저 이제 진짜 안 찾아가요. 그래? 네가 네 아이 책임지고 네 힘으로 일어설 수 있을 때 그때 다시 보자. 전화가 끊겼습니다. 마지막으로 들린 엄마는 아들 없는 거예요. 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냉수 한 잔을 마셨습니다. 어릴 때 넘어진 민준이, 상장 받아온 민준이, 결혼 전날 절하던 민준이, 그 모든 기억이 흑백 영화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열어 아들의 이름을 눌렀습니다. 차단하시겠습니까? 10초를 망설이다가 확인 버튼을 눌렀습니다. 차단 목록에 들어가니 모든 게 회색으로 변했습니다. 마치 영화가 끝나고 크레딧이 올라가듯 우리 관계의 한 챕터가 닫혔습니다. 밉지 않습니다. 다만 더 이상 받아주지 않기로 했을 뿐입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차를 마시고 베란다 화분에 물을 주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누구는 손자 자랑을 하고 누구는 며느리 흉을 봅니다. 저는 그저 듣기만 합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엄마와 아들이라는 관계가 평생 계약이라 해도 일방적인 희생 조항은 수정할 수 있다는 걸요. 나는 네 도피처가 아니다. 나는 나다. 저는 북한산 자락에 있는 실버 쉐어하우스로 이사했습니다. 오래된 단독주택을 개조해 은퇴한 여성 5명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제 방은 2층이고 창문을 열면 산이 보입니다. 공용 주방에서 같이 밥을 해먹고 거실에서 수다를 떱니다. 옆방에 사는 최할머니는 전직 교장 선생님인데 제가 이사 온 첫날 따뜻한 닭죽을 끓여주셨습니다. 혼자 짐 정리하느라 힘들었죠. 이거 먹고 해요. 그 죽을 먹으며 목이 메었습니다. 가족에게도 못 받아본 위로를 생판 남에게 받다니요. 저는 요즘 구청 문화센터에서 노년기 금융주권이라는 강의를 합니다. 처음엔 대타로 갔는데 반응이 좋아 정식 강사가 됐습니다. 강의 때 저는 칠판에 이렇게 씁니다.
자식에게 준 돈 리스트 vs 자식에게 받은 것 리스트.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손주한테 게임기 3대 사줬는데 고맙다는 말은커녕 모델명 틀렸다고 타박만 들었어. 제가 말했습니다. 재산은 사랑의 징표가 아닙니다. 자식의 책임감을 테스트하는 리트머스 종이입니다. 다들 웃고 박수를 쳤습니다. 이곳 쉐어하우스에서는 일요일마다 돌아가며 요리를 합니다. 한 번은 제가 제안했습니다. 우리 결혼 생활 동안 지겨웠던 거 말고 진짜 먹고 싶었던 거 해 먹읍시다. 그래서 나온 게 이혼 기념 매운 떡볶이. 전 남편 꼴도 보기 싫어 칵테일이었습니다. 배꼽 잡고 웃었죠. 누군가 묻습니다. 아들 보고 싶지 않아요.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보고 싶죠. 하지만 걔가 없어야 내가 살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연락 안 하는 자식이 진짜 불효자가 아니에요. 진짜 무서운 건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내 뼈골 빼먹는 자식이에요. 이사 온 지 6개월쯤 지났을 때 우편함에 민준이 편지가 와 있더군요. 엄마, 아직 화 안 풀리신 거 알아요. 저 많이 반성했어요. 회사 잘리고 막막해서 그랬어요. 지금은 작은 하청업체 들어가서 다시 시작했어요. 지은이도 많이 뉘우치고 있고요. 엄마 보고 싶어요. 정말 죄송했어요. 사진도 한 장 있었습니다. 훌쩍 큰 도윤이가 보행기를 타고 웃고 있는 사진. 저는 편지를 읽고 덮었습니다. 답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이 편지가 진심일 수도 있지만 또다시 엄마 힘들어의 서막일 수도 있으니까요. 지금은 그저 거리를 두는 게 서로에게 약입니다. 어제는 인사동으로 나들이를 갔다가 우연히 예전 아파트 이웃을 만났습니다. 어머, 김미숙 씨 아니세요? 왜 이사 갔어? 아, 그냥 조용한 데서 살고 싶어서요. 아들은 잘 지내? 요즘 사업한다며. 네, 뭐 자기 알아서 잘 살겠죠. 아유, 무심하기는. 그래도 자식인데 저는 그저 웃어 넘겼습니다. 집에 돌아와 룸메이트 할머니들과 차를 마시며 비 오는 풍경을 봤습니다. 나 오늘 옛날 이웃 만났는데 나보고 무심한 엄마래. 옆방 최할머니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무심한 게 아니라 단단해진 거지. 우린 이제 누구의 엄마가 아니라 그냥 우리 자신으로 살 자격이 있어. 그 말이 참 듣기 좋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들의 연락을 기다리며 전화기를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제가 행복해야 아들도 저를 짐으로 여기지 않을 테니까요. 서로에게 기대지 않고 각자 두 발로 서는 것. 그게 진짜 가족 아닐까요? 제 이야기 어떠셨나요? 너무 매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잘했다고 생각하시나요? 만약 당신이라면 그 대출 서류에 서명하셨을까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희생을 강요당할 때 아니요라고 말할 용기가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공감과 구독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